자, 홍정환의 인생 피책 홍정환 작가님 오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부터 이 시간에 리더십 고전을 함께 읽어보기로 했죠. 제왕학 교과서 읽기, 내 아이를 왕으로 만드는 고전 독서법, 이렇게 재밌게 예고해 주셨는데, 자, 먼저 왜 리더십입니까? 일단 이 제목은 네. 낚시입니다. 한국에서 낚시였습니다. 한국에서 출판 시장이 힘들다는 얘기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듣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단군 이래 최대의 출판 시장 불황이다라고 늘 얘기되지만 네. 그러나 언제나 다른 분야에 비해서 잘 팔리는 출판 분야가 자녀 교육에 관련된 그렇죠. 부분이죠. 그래서 내 아이를 왕으로 만드는 고전 독서법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동서양에는 항상 리더를 길러내기 위한 공부의 전통, 또 거기에 필요한 책의 목록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네. 동양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그것을 제왕학, 왕을 기르는 학문이라고 했었고요. 서양에서는 이것을 군주의 거울이라고 불렀습니다. 군주의 거울. 네, 군주가 될 사람들, 프린스가 거울처럼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을 군주의 거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네. 그런데 과거에는 특정한 사람만 리더가 될 수 있었죠. 리더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혈통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느냐. 그렇죠. 이것이 가장 중요했던 반면 근대 이후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완벽하진 않지만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부분이 있다는 면에서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것을 자기 리더십, 셀프 리더십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리더십에 관련된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조금 더 주체적이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개인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리더십 고전이 주는 함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한 우리 시대를 읽는데도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 전체가 굉장히 뜨거운 정치의 계절 속에서 총선을 앞두고 네, 있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것이 특정한 시기에 잠깐 지나가는 것에 익숙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한국 사회가 잠깐도 이 정치 열기에서 바람이 빠지지 않고 네. 이 정치 과잉이라고도 할 만큼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른바 제도권 정치 중심으로 생각들이 많이 흘러왔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하는 오해지요. 제도권 정치의 리더를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교체하면 좀 더 나은 삶이 바로 약속된다든지 혹은 민주주의가 곧바로 구현된다든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네. 파커 팔머라는 유명한 작가가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이런 책에서 미국 사회를 빗대서 비슷한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상의 민주주의가 체현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성숙한 민주주의 지도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리매김하지 않는 이상 지도자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상적인 정치,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지적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사회를 읽고 좋은 리더를 식별하기 위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힘과 영향력을 인정하면서 대화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일상의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등등 이런 면에서 리더십 고전을 읽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낚시이긴 하지만 혹시나 내 자녀를 훌륭한 리더로 키우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네. 이런 고전이 주는 지혜를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스갯소리로 리더십 고전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일진급 자기계발서다. 일진급. 네, 우리가 자기계발서를 굉장히 많이 읽어요. 얼마든지 서점이나 이런 데서 구경할 수 있고 또 네.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계발서라는 것들도 유행이 있거든요. 그 시기에 맞는 유행들. 그래서 이것이 항상 보편적인 설득력을 가진 책이 아닌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다면 오랜 세월의 검증을 거친 자기계발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읽어도 10년, 20년 뒤에 읽어도 여전히 통용될 수 있는 리더십의 지혜, 자기계발의 지혜를 얻는다면 네. 이것이야말로 고전 독서와 실용적인 독서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낚시를 하기보다는 진짜 찐 아닙니까 이게? 하지만 제가 수세기를 거쳐서 검증된 책인데. 그런데 그렇게 진하게 얘기하기에는 제 수준이 경박하기 때문에 매번 왜 자꾸. 네. 자, 그러면 어떤 책들을 만나볼까요? 예상하고 좀 계획하는 책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런 종류의 책으로 가장 유명한 책 중에 서양에서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같은 책들도 있고요. 너무 유명하죠. 동양에서는 리더들을 길러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 권의 교과서 또 거기서 파생된 책들이 있습니다. 사서 삼경 중에 한 권인 대학 같은 책이 있는데요. 이 대학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례를 덧붙인 대학연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연이가 중국 쪽의 책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학에 다시 그 체계를 덧붙이고 역사적인 사례를 덧붙인 성학지묘 같은 책들도 있고요. 네. 또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관, 이른바 고위공직자는 어떠한 몸가짐을 해야 되는가를 다룬 목민심서 같은 책도 있습니다. 또 역사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리더들의 모습을 다룬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같은 책도 있고요. 혹은 동양에서는 사기에서 열전 부분,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이런 책들을 다 읽고 싶지만 일단 좀 우리가 상위에서 몇 권 정도 좀 추려서 읽어보려고 하고요. 네.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방금 언급하진 않았지만 제가 가장 항상 1등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책인 키루스의 교육이라는 책을 오늘부터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리더십 고전 시리즈 첫 번째 작품은 키루스의 교육입니다. 저는 좀 생소한데 제목도 처음 듣거든요. 책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키루스의 교육을 번역본으로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다 같은 책을 번역한 책입니다. 네. 제가 이 책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대학교 때였습니다. 대학교 때 서양 정치 사상을 배울 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교과서로 읽었는데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이상적인 리더들의 유형을 정리하고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거기에 언급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책의 주인공인 키루스였습니다. 저는 그 수업 시간에 지나가듯 언급된 이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고 네. 책을 찾아 읽어보려 했으나 그 당시에는 키루스의 교육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대학교 도서관에서 영역본을 찾아서 더듬더듬 읽으면서 네. 이것이 아마 이런 뜻이 아닌가라고 상상하면서 그런 시기를 보냈는데 몇 년 뒤에 키루스의 교육이 한 권씩 출판되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약 20년 가까운 이 책의 출판 역사, 번역 출판 역사를 저의 독서 편력과 함께 이 세 권의 번역서로 늘 되새기곤 하는데요. 실제로 이 책을 읽어보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무척 재미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고전 독서를 흔히 떠올릴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감정은 지루함, 맞아요. 딱딱함, 어려움인데요. 네. 이 책은 문체의 생경함만 좀 극복하면 이건 익숙함이 좀 필요하거든요. 30분 정도만 이 문체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거치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굉장히 실천적인 교훈들을 곧바로 얻을 수 있는 아주 흥미롭고 유익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에 대해서 알기 전에 먼저 저자 크세노폰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어떤 인물입니까? 네, 크세노폰은요. 많은 한국 독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크세노폰의 선생님은 한국의 독자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누구신데요? 제가 노래를 좀 불러볼까요? 갑자기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소크라테스. 네,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우리는 보통 네. 테스 형은 제자를 한 명만 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라톤 형, 플라톤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죠. 소크라테스를 따르는 사람들, 소크라테스는 자기 제자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나는 소크라테스 선생님의 제자라고 자청하는 사람들까지 하면 네.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크세노폰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습니다. 청년 시절에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고 또 고대 그리스의 성인과 청년들의 많은 관계가 그랬듯이 굉장히 서로를 신뢰하는 친구였다. 네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존경한 소크라테스로부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남긴 책 중에는 플라톤의 작품과 제목이 똑같거나 비슷한 작품들도 있습니다. 네. 향연, 소크라테스의 회상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자기가 보고 만났던 소크라테스에 대한 기록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플라톤이 기록한 소크라테스와 이 크세노폰이 기록한 소크라테스의 모습이 굉장히 다릅니다. 같은 스승인데. 네네. 플라톤은 철학자였기 때문에 네. 플라톤의 작품 속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경건한 사람, 철학적으로 정돈된 사람, 네. 정갈한 사람,
그런데 소크라테스를 똑같은 사람을 크세노폰이 언급할 때는 굉장히 쾌활하고 실용적이고 잡다한 지식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 이렇게 그리고 있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네. 소크라테스를 더 잘 묘사한 것일까요? 그거는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학자인 플라톤은 철학화된 소크라테스를 소크라테스. 다시 그려낸 것이다.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가 일상의 모습을 훨씬 더 잘 담아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네. 다른 한편으로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는 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함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소크라테스를 크세노폰이 오해해서 잘못 기록했을 여지도 있다라고 말했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네. 그러나 다만 여기서 염두에 둘 것은 버트란트 러셀도 철학자다. 철학자는 철학자 편을 든다. 그렇군요. 크세노폰은 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고 또 기사 계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이제 나가서 싸우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쟁에 참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크세노폰도 다 아테나의 출신이었지만 크세노폰은 이후에 스파르타 쪽에서 훨씬 더 활동을 많이 했었고 이후에 다른 나라를 전전하면서 용병대장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저술 중에는 군사학에 관련된 저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좋은 말을 고르는 것에 대한 책도 있고요. 이 사람이 실제로 현장 지휘관으로 또 군사 지휘관뿐만 아니라 보급이나 이런 것들 관련된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의 저술 여기저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플라톤은 철학자 그리고 이상적인 국가에 대한 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네. 소크라테스의 또 다른 제자인 크세노폰은 훨씬 더 실천가, 좀 더 실용적인 면에서 자신의 공동체를 이롭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러면 크세노폰과 플라톤 완전 절친 사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게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문헌의 근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단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어보면 당대의 유명 인사들을 실명으로 자기 작품의 캐릭터로 많이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주로 플라톤의 전략은 이런 것입니다. 당대의 유명 인사, 예를 들어 우리 국제일 아나운서님과 제가 본의 아니게 유명 인사가 됐다고 합시다. 네. 그래서 우리와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같이 이제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홍정환이라는 사람이 좋은 인생은 무엇이다에 대해서 막 이 논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국제일 아나운서님이 듣다가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시는데요 하면서 또 저를 반박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소크라테스 선생님 등장해서 너희들 다 이상한 소리 하는구만. 사실은 좋은 삶은 이런 것이야. 이런 방식으로 네. 플라톤은 글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대 유명인들을 등장시켜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며 그리고 자신이 따르는 소크라테스 선생님 사실은 플라톤 본인의 주장이 얼마나 철학적으로 가치 있고 올바른 것인지를 서술하는 것이 돌려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의 논리 전개 방식이었는데요. 네. 근데 흥미롭게도 크세노폰은 플라톤의 작품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람이 유명하지 않아서가 아니거든요. 당대에 어떻게 보면 이름값으로는 플라톤보다 크세노폰이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실천가로서 군사 전략가로서 그가 굉장히 혁혁한 기여를 하고 활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크세노폰의 작품에서는 플라톤이 지나가듯 잠시 언급됩니다. 뭐 소크라테스 선생님 중에 제일은 플라톤이지라고 살짝 언급되고 플라톤의 주장을 빼다 박은 것 같은 내용들을 크세노폰의 책에서 짧게 인용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좀 아주 매끄러운 사이는 아니었다라고 상상은 해볼 수 있죠. 네, 이 키루스의 교육, 이 책 제목과는 달리 이게 소설로 분류된다고 하는데 소설로 분류되는 게 맞습니까? 네, 저는 이 책의 장르를 역사 소설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서양 역사학의 제일 앞머리에 있는 책이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의 주인공인 키루스에 대해서도 그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로도토스의 역사에서 등장하는 키루스와 이 책에서 등장하는 키루스의 삶이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이 키루스가 페르시아 사람이거든요. 네. 페르시아면 우리가 생각했을 땐 서쪽에 있지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페르시아를 동양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신적으로나 그런 가치가 동양적 가치와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동양의 전제군주 국가가 갖는 성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각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작품에서 다루는 페르시아는 지나치게 민주적이에요. 지나치게 평등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은 이 책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혹은 이 책에 등장하는 키루스는 역사적으로 엄밀하게 페르시아나 키루스를 기술한 것이 아니라 크세노폰이 생각하는 이상화된 동양, 그가 생각하는 대안적인 사회를 소설 형식을 빌려서 쓰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당하죠. 네. 그런데 이 역사 소설을 잘 읽기 위한 노하우가 따로 있다고.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됩니까? 우리는 역사 소설이라고 했을 때 어디에 방점을 두어서 이 작품을 읽느냐에 따라 전략이 바뀐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방점입니까? 역사에 방점을 둘 것인가, 소설에 방점을 둘 것인가입니다. 네. 아나운서님 같으면 어디에 힘을 좀 더 싣고 싶으세요? 후자에. 그러면 더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역사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군요. 아닙니다. 역사의 방점을 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뜻에서. 네,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역사적인 기술 혹은 역사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책을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경우들도 역사 드라마, 이른바 사극 같은 것들을 보면 늘 역사 왜곡에 관련된 것들 이야기가 이슈가 되잖아요. 논란되죠. 정당하기도 하고 정당하지도 않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역사 왜곡이라는 것이 늘 굉장히 특히나 특정 국가가 연결됐을 때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당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이 장르의 특성, 이것이 드라마다. 가공의 이야기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작가의 재량을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을 우리가 읽을 때는 키루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고대 페르시아가 어떤 제국이었는지에 대한 엄밀한 역사적 정보를 얻으려는 태도로 이 작품에 접근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 작품에서 얻어낸 정보를 기초로 키루스는 이런 사람이었다. 혹은 페르시아는 이런 제국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사실적 정보를 얻기 위한 접근은 옳지 않은 것이죠. 옳지 않다. 다만 그럼 소설을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창작물들은 창작자의 의도가 강하게 배어 있기 마련이죠. 역사 소설이라고 했을 때 역사가 아닌 소설의 방점을 찍는다는 것은 역사 소설가인 크세노폰, 이 작품의 작가인 크세노폰이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가? 이 작품이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무엇이기 때문에 작가인 크세노폰이 심지어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자기가 그려내고 싶어 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한 단계 더 깊은 질문을 하게 만드는데요. 네. 모든 종류의 책, 모든 종류의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혹은 저자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런 사람들 속에서 찾아보자라고 해서 내놓은 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을 읽을 때 특별히 이런 고대 그리스의 정치 역사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된 이런 작품들을 읽을 때는 크세노폰이 당시 자기가 살았던 그리스, 좁게는 모국인 아테나이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가,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그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길래 키루스라는 사람 혹은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런 대답을 제시하고 있는가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역사소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역사소설의 작가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이 작가가 생각하는 우리 시대의 문제는 무엇인가? 네.
작가의 시대, 작가가 생각하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와 고민은 무엇이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가는 어떤 해결책을 생각하고 제시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역사 소설을 읽는 방법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 책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 그 중에 하나 눈에 띄었던 게 초병을 세우는 방법, 네네. 뭐 말을 고르는 방법, 네네. 전차를 배치하는 방법. 근데 이게 제가 그 ROTC 시절에 군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좀 담겨 있더라고요. 아, 네네. 근데 이게 소설일까? 아, 네네네. 약간 전략집 같은 느낌도 들었거든요. 제가 안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군사학을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네. 군사학을 교육받으신 입장에서는 좀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들인가요? 저는 지금 적용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 딱 적당한 위치와 그런 네. 것들이 다 나와 있길래 네. 이게 이 시대 때 이런 것도 가르칠 수 있나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 작품에서 우리 좀 더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키루스가 아버지와 이야기 나누는 부분에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만 따로 떼도 아버지와의 대화만 떼도 굉장히 훌륭한 리더십 교육 자료가 되는데요. 키루스를 왕으로 키우잖아요. 네. 왕자로서 다음 세대 왕으로 교육하는 과정에 군사학을 배우기 위해서 장군한테 가는 거죠. 그 장군한테 너 요즘 뭐 배우고 있냐? 전술 전략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야. 보급에 대해서는 배우냐? 그런 건 안 배웠는데요. 선생님 바꿔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요. 보급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 없어요. 네, 실제로 전투를 치러본 사람들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으로만 전쟁을 접한 사람들은 보급은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실제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보초를 세운다든지 보급을 해결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멋지게 전투를 치르는 것 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가가 아까 우리가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네. 왜 우리의 모국인 아테나이는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렇게 연결될 수 있군요. 네네. 자, 다음 시간부터 키루스의 교육 본격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고 함께 보면 좋을 만한 책들도 소개해 주신다고요. 어떤 책들입니까? 함께 보면 좋을 책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함께 봄직하지만 네. 제가 그냥 소개만 드릴게요. 네. 우리가 크세노폰과 일종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미묘한 관계에 있는 그 이름을 얘기했죠. 플라톤. 플라톤의 국가로 알려진 책이 있습니다. 국가 혹은 정치 체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온 책 중에는 국가 그리고 정체 이렇게 나온 책도 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을 키루스의 교육과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같은 시대를 살았죠. 그래서 모국인 아테나이가 왜 이렇게 쇠약해지고 문제가 생겼을까? 두 사람 다 국가가 이 국가의 책임감을 가지고 또 헌신할 수 있는 역량 있고 책임감 있는 이른바 공복, 일꾼들을 길러내는데 실패했다는 데는 두 사람 다 동의를 해요. 네. 그러면서 플라톤은 국가에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는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꽤 많은 비중을 할애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키루스의 교육에서 이 키루스가 어떻게 자라났는지 또 키루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의 동료들을 조직화했는지를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울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우리가 교양을 위한 독서를 하는데 플라톤까지 읽으려면 힘드시니까요. 네. 제가 알려드리는 멘트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키루스의 교육을 읽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 아테네의 공복을 길러내기 위해서 크세노폰은 좀 더 실천적인 대답을 소설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주었다면 네. 플라톤은 좀 더 철학화된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시도하고 있지. 와,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데요. 네, 사실 아무 정보값이 없는 말이지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이게 소설이라고 하니까 좀 더 편하게 다가옵니다. 저도 열심히 읽고 생각을 다져서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인생비책 홍정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